적지 않은 규모의 석유와 가스전이 발굴됐다라는 내용이 일면을 장식하게 되면서 석유와 관련된 이슈가 도배됐는데요. 투자 대상으로 적합할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쏟아지는 경제 뉴스 속에서 돈이 되는 정보만 전달해 드립니다. 박정호의 머니픽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 가스, 석유주 지금 투자해도 될까? K 산유국 테마주 무더기 상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경제 뉴스를 장식한 건 어찌 보면 기승전 석유였던 것 같습니다. 동해 앞바다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석유와 가스전이 발굴됐다라는 내용이 일면을 장식하게 되면서 석유와 관련된 이슈가 도배됐는데요. 동해 앞바다에 있다라고 추정되고 있는 석유와 가스전, 정말 경제성은 담보될 수 있는 범위일까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개발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석유를 개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석유의 개발을 민간의 영역에 맡겨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국가가 주도해서 석유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나라 중에서 국가 주도의 석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유를 개발하는 방식이 민간과 국가로 나눠지는데 각각이 당연히 경제성을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평균적인 유가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민간에서 경제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다릅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정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 200달러 근처까지 가고 우리나라에서 석유 수급이 어려워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정 정도의 유전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다면 단순히 금전적으로 석유를 외국에 팔거나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금액을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성이 있다, 이 수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요소로 경제성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동해 유전의 경제성 여부는 민간 기업의 관점에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성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식시장부터 먼저 달궈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큰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 한국석유공사는 상장되어 있는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석유라는 회사가 있는데 석유공사인 줄 알고 이 회사에 투자해서 이 회사가 상한가를 잃었다는 점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K 산유국 테마주의 상당 부분은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된 것도 아니고 경제성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너무 발빠른 투자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요, 앞으로 동해 앞바다에서 좋은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신중한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머니픽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첫 추월, 인구 5천만 명 넘는 국가 중 세계 6위권의 국민소득. 간만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6위권 국가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정말 높아져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과 이렇게 국민소득이 높아져 간다는데 왜 내 개인 소득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지 바로 이 두 가지 의구점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것은 다분히 환율로 인한 효과임이 분명한데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의 국민소득이 3만 불대 중반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본의 국민소득을 앞서게 되는 이런 형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이번에 우리도 원화 약세가 아니었다면 거의 4만 불에 근접한 수준의 국민소득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우리도 환율로 인해서 일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역전을 했다는 것도 분명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선진국인가요? 라는 추가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조건 끄떡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선진국으로서 사회적 안전망도 공고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 또 그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인 수준의 브랜드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국민소득이 4만 불 이상에서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만 불대 국민소득에 진입할 때까지 수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4만 불대까지 올라간 뒤에 상당 기간 안착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마무리한다면 우리나라도 진짜 국제사회의 인류 국가 중에 하나로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진국 코앞에 와 있거나 어떤 의미에선 벌써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인데 왜 내 개인 소득은 이 모양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국민소득을 이렇게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천병 역할을 했던 부분은 전부 수출입니다. 전기자동차를 비롯해서 2차 전지가 아무리 외국에서 많이 팔려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좀처럼 전달되지 않는 사회 구조가 점점 만연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내가 체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한국이란 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누진세 구조가 기업 부담 키워 기울어진 운동장 법인세, 기업이 뛸 수 있는 국제 수준으로 낮춰야.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들은 더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같이 세계적인 소비시장으로 각광받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시장이 협소한 도시국가라든가 아니면 자국 시장에서는 충분한 판매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협소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해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축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울까요? 우리는 사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이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소득이 3만 불에서 4만 불대를 넘보기 시작했던 나라이자 한 국가의 국민이 5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완전히 소비시장이 협소하다 이렇게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부에 우수한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국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나라 일자리가 조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좀 낮추는 게 맞고 우리나라의 소비시장이 견실하다고 판단돼서 외국 기업들이 많은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 국가의 법인세율이라든가 세금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시점에 저출산 고령화 상태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 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원 확보에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이 부분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에서도요,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자, 법인세를 더 높이자 여러 가지 갑론을 박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적정 법인세율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머니픽 여기까지입니다.